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최근 자신의 과거 논문을 표절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빙 자료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세계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은 물론 메모나 글을 요약 정리해주고 카메라와 사진 편집 기능 또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의 흠집이나 불량을 99%의 정확도로 분류하고 기존 검출기로는 골라낼 수 없었던 머리카락과 벌레 등도 잡아내는 선별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초분광 카메라 등 과학 장비들이 농업 현장에 도입되면서 농식품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15년간 간병해온 50대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간병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는데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협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최종안을 달라고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지만 의협은 정부의 협상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사협회에서 생각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후 처음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분위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 공문에 답도 하지 않은 의사협회는 회의 시작부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바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약속대로 정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원 규모는 최근 의대 학장과 교수단체가 제시한 350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근거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각 의과대학들의 수요나 국민 기대와도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최대 3,900여 명과도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또한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 필수 의료 부족 상황,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증원 규모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350명의 3배에 달하는 1,000명 이상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쥐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0번이 넘는 회의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협의를 더 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원래 예상했던 이달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온 50대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구급차가 뒤따릅니다.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출근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A씨의 옷에서는 주소가 적힌 신분증과 함께 치매를 앓는 아버지에 관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씨 집을 찾아간 경찰은 안방에서 80대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심한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15년 넘게 함께 살며 간병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그래도 사람은 구별하잖아요. 그죠? 여기 구별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요 모시고 나오면서 부축도 하고 뭐 말도 공사하고 잘하더라고요. 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병변장애 1급인 아들을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비용 문제죠. 최근에는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2만 원, 뭐 이것저것 합하면 15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통 부담이 아닌 거죠. 정부가 중증 환자 전담병실 도입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대부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으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압장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곳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입니다. 어제 오후 펌프의 밸브 시설 점검 작업을 하다가 밸브의 하단부가 파손된 겁니다. 이 때문에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밸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던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 주민이 한겨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온수 공급이 끊긴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두고 한참을 틀어놔도 찬물만 나옵니다. 난방 공급도 끊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발로 있는데 차기 때문에 양발 신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거의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장판 같은 경우가 자택으로 공급할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강당에 대피를 하시면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 차 있는 물을 빼고 고장난 밸브를 교체해 새벽에는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우회 배관으로 온수를 공급하기로 해 복구 작업은 오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He's in the ice. Bob. Mom, it's okay. Good job, good job. Bob, no. Bob. Bob. He's trying to bite his face. Pull, guy, pull. Yeah, that's it. It's okay.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탈 보잉기에 안전 문제가 발생해 최근 보잉기 기체 결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블링컨 장관이 귀국을 위해 미 공군 보잉 737기의 탑승까지 마쳤지만 산소 유출이 탐지됐으나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달한 보다 작은 항공기로 귀국하게 됐고 유럽 출장에 동행한 참모진과 취재진은 다른 상업 항공편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에서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항공규제 당국이 같은 기종의 운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보잉사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품질 개선을 위해 특별 고문을 영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잉은 퇴역 미 해군 제독인 커클랜드 도널드를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고 엔지니어를 비롯한 기술진 보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고문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보잉 상용기 부문과 공급망의 품질을 평가하고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앞서 보잉사는 맥스9 항공기에 대한 품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문제가 된 부품을 제조한 공급업체에 점검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어제 조성경 차관이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2011년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논문과 비교했을 때 표절률이 48%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해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계 카르텔 지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문제가 있다며 조 차관의 경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비서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주식을 모두 처분했으며 2003년 아주대 박사학위와 2012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조사를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최근 제기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짧은 입장 자료를 냈지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증빙 자료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기술이 탑재된 첫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AI 폰 시대에 서막을 날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SAP 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된 전 세계 첫 AI 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카메라, 사진 편집 기능 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실시간 통역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 내에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어와 영어 등 13개 언어가 지원됩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실시간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삼성 노트에서 작성한 글이나 메모 등도 요약 정리해주고 회의록 형식에 맞게 변환해주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기본 탑재 앱인 음성 녹음으로 회의 등을 녹음하면 최대 10명까지 발표자별로 스크립트를 제공해줍니다. 농업과 농식품 분야도 인공지능 AI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흠결과 농식품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빠르고 정밀하게 선별해내는 기술이 속속 도입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귀포 농협에 설치된 감귤 선별기입니다. AI가 귤 크기는 물론 흠집이나 착색 불량, 병해충 감염 여부까지 쪽집게처럼 골라냅니다. 정확도는 99%, 시간당 3만 3천 개를 선별할 수 있어서 사람이 할 때보다 33배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사과, 복숭아, 도마도 등 10여 개 작물에서 AI 선별기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물 선별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되고 기업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국가 성장에도 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빛을 관찰하던 초분강 카메라와 AI 딥러닝을 결합한 선별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까지 200여 개의 초분강 파장으로 잘게 쪼개서 들여다봅니다. 금속 검출기나 엑스레이론 불가능했던 플라스틱 조각이나 머리카락 벌레 등 45가지 이물질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많게는 99%까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아도 80% 이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능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제조업체 10여 곳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시스템보다 6배 이상 많은 이물질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골라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제공되는 제품 품질 유지에도 굉장히 이제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수준까지 품질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도 본격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식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정부가 한 달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K패스를 오는 5월 출시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부터 판매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카드, 이른바 K패스를 출시합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했던 기존 알뜰 교통카드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 늘렸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GTX-A나 광역버스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줍니다. 교통비로 월 7만 원을 사용했다면 적게는 14,000원, 많게는 3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5월부터로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 말부터 판매됩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왕성하게 이용하시는 활용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취약층 그리고 서민 분들을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할인 시스템이죠. 요금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월 6만 2천 원을,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월 6만 5천 원을 내면 됩니다. 카드 하나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을 벗어난 노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다음 주부터 티머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지하철을 45번 넘게 탄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다음 주 주말부터,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항공사 여객기를 탔다가 결함이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승객들의 제보가 최근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업계 내부에서는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입니다. 출발 직전 공항 직원들이 오더니 수화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하역 작업에 이륙이 3시간 미뤄졌고 짐도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걱정하던 승객들이 들은 설명은 수화물 무게 기준 초과.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진짜 이유는 보조 연료 탱크 고장, 다시 말해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불안을 했죠. 불안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를 힘 주어가지고 잡는다든지 비행 중 내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로 다음 날에는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착륙 장치 결함으로 이륙 20분 만에 회항하고 제주항공 여객기도 엔진 이상 신호로 회항하는 등 최근 저비용 항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항 시간이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들에서는 고객 불편을 의미하는 지표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작년까지만 해도 92%였던 저비용 항공사 시간 준수율이 지난해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된 건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 증가 추세보다 가팔랐습니다.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은 1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나옵니다. 어느 저비용 항공사 기장은 회사가 안전 관련 투자는 부족하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안전 미흡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정비사가 모자름에 따라 그 정비 시간이 지금 현재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대형 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숫자를 사상 처음 넘어서며 호황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 최근 결함과 지연이 잇따르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 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모두 16주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높은 정확도로 e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승리 확률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해 시청자의 몰입감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개발자를 직접 모시고 e스포츠 승률 예측 플랫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